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고질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오늘은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건강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수 진료보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더위가 물러나면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등산이나 산책,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가 그렇습니다.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척추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날씨라면서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고 관절이 굳고 경직되는 이유도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 장시간 운전한다든지 음식 마련으로 고생하시고 난 뒤에 허리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예전보다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명절 끝날쯤이면 또 많이들 찾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제 허리, 척추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네. 보통 허리가 아프다 하면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디스크 내지는 협착증 네. 정도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외에도 허리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들이 많죠? 그렇죠. 예. 디스크로 잘 알려진 척추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협착증, 또 척추뼈가 이렇게 앞뒤로 어긋나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연세가 들에 따라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또 골다공증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골절, 압박골절까지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비중은 어느 질환이 가장 높을까요? 협착과 디스크가 가장 많기는 한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골절도 아주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참 다양합니다. 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숙명적인 질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척추 질환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그림을 가져오셨네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라고 해서 멕시코의 유명한 여성 화가입니다. 예. 10대 후반부에 교통사고를 겪어서 이제 미래의 꿈인 그 당시에 의대를 지망했다고 하는데 허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되고 꿈을 접고 화가의 길로 꿈을 전향하고 뒤에 크게 성공했던 화가인데요. 네. 허리 아픈 환자가 겪는 고통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나중에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네. 허리 통증을 그림으로 잘 그려낸 영화의 지금 한 장면인데요. 인상적이어서 캡처해 봤습니다. 네. 허리의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뼈는 앞으로, 그다음 등뼈는 뒤로, 다시 허리뼈는 앞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는 게 건강한 척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의 목뼈가 총 7마디, 등뼈가 12마디, 허리뼈가 5마디 등 해서 총 33개의 마디가 척추뼈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허리뼈보다 뭐 척추뼈가 몇 개 더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목이 좀 더 긴 사람도 있고요. 예. 허리가 좀 더 긴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목뼈가 7개가 아니고 8개인 분들도 계시고요. 예. 허리뼈가 5개가 아니고 6개인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총 척추뼈 마디 숫자는 같을 거겠죠?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3개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척추 안을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척추 앞쪽에는 이렇게 척추의 몸통에 해당되는 뼈가 있고 네. 뼈와 뼈 사이에는 척추 추간판,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진 연골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뒤쪽으로는 척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굴, 파이프관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관에는 가느다란 신경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이 수액이 그 앞에 있어서
이 테두리가 찢어지면서 수액이 탈출되면 디스크라는 병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리 관련 질환 중에서 바로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원장님께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분도 생수통을 들다가 하는 순간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네. 병력을 잘 청취해 보면 추간판이 빡 하고 터지는 느낌 또는 실제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리까지도요. 네, 실제로 빡 하는 옆에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R 찍어 보면 이제 연골판에 테두리가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와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척추 구조물로 연골이죠. 그래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물인데 탈출증이라고 하면 추간판에 그 수분 함유량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촉촉하게 부드러워야 되는 추간판이 이제 퍽퍽하게 말라지면서 이제 표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내용물이 찢어진 틈새로 밀려나오게 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고 삐져나온 그 내용물이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자, 실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추간판 탈출증 된 그 사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안에 네. 이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네. 추간판 조각이 옆에 노란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똑같은 병을 살펴보면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에 노란색 화살표 된 것을 보시면 연골판이 밀려나와서 이 시커먼 이 추간판 조각이 이 신경기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환자의 상태 정도면 어느 정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 환자면 다리가 너무너무 땡기는 방사 통증도 많이 심하고요. 예. 발도 많이 저리고 발목에 힘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좀 우문 아닌 우문을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술 드신 다음 날 남성분들 허리 아픈 환자분들 많으세요. 뭐 환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술과 음주와 허리 통증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두 가지가 관여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나요? 장시간 술자리를 하면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결국은 3시간, 4시간, 5시간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안 좋은 자세가 첫 번째 관여를 한다고 보고요. 또 물론 그러고 났는데 주무실 때도 좋은 자세로 안 주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그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게 척추의 미세 혈류를 악화시켜서 추간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주가 간뿐 아니라 이게 네. 허리 통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으로. 걸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 밖에도 좀 이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전입니다. 유전이 70~80% 이상 관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습관적인 자세 불량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직업적인 과부하가 반복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술 또는 담배 그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도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전적인 부분이 70~80%라고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허리를 좀 내지는 뭐 척추를 좀 약하게 타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된 연구인데요. 예. 일란성 쌍둥이면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무직을 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척추병이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유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네. 반듯하게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나요? 질문을 하십니다. 네. 디스크 추간판 내부의 압력을 측정해 보니 이제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추간판 내부의 압력을 100으로 본다면 네. 반듯하게 앉아 있을 때는 140이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추간판 내부에 압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워 있는 것도 반듯하게 눕는 게 옆으로 돌아 눕는 것보다는 좀 더 척추 건강에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라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렇죠. 척추 의사분들이 권하거든요. 그 이유가 앞으로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면 디스크 내 압력이 220까지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1, 2, 3, 4, 5단계로 지나면 지날수록 두께를 보시면 이 추간판의 이 두께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색깔이 시커멓게 그렇죠. 말라가면서 표면이 찢어져서 내용물이 뒤로 밀려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직립보행의 숙명적 질환이라고 디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디스크를 통해서 허리 통증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허리 통증 외에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겠습니까? 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 하지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다리 쪽에 저림, 무딤 등의 이상 감각, 그리고 발목 힘 빠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드물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다리는 그래서 지금 왜 아프냐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서 눌린다는 그 신경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신경들이 모여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 3번 신경은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계속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4번 신경은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 종아리까지도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이 허리지만 그렇죠. 뭐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게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해하고 맞아요. 다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무릎 치료를 하다가 또는 발목이 아파서 발목 치료를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셔서 허리 검사해 보면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요추 4번 신경이 눌리는 병을 척추에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허리 치료하면 무릎 주위의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그 중년의 어떤 남성들일 경우에는 무릎 통증을 한두 번은 다 호소를 하셨을 텐데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인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일단은 무릎이 아프시면 이제 허벅지, 무릎, 종아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없이 무릎 주위의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무릎 진료부터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네. 무릎 진료를 보다가 통증이 해결 안 되면 그때 이제 허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통증을 느낄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꾀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감하기 힘든 병이 척추 질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척추 질환에 관해서 증상이 다양하더라고요. 두통이 심하면 이거 척추 질환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병원 오셔서 해결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는 그렇진 않지만 네. 상부 경추인 목 디스크는 증상이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 진료 보다가 해결 안 돼서 목 디스크 진료 보시고 결국은 해결 보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거북목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통을 앓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던데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좀 기침, 감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특히나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기침을 세게 하면 척추에 무리가 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기침을 하면 네. 복압이 증가를 하면서 기침을 하는 건데 복압이 증가할 때 척추의 디스크 내부 압력이 같이 증가하거든요. 기침을 하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디스크를 밀어내어서 터져오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아니 기침을 했다고 디스크가 터진다고요? 네,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저 허리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거나 허리 질환에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기침조차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특히 수술이든 뭐 시술이든 병원 와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한두 달은 정말로 기침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지 걷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뭐, 아유, 기력이 세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르신들도 척추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허리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이유는 허리 안에 있는 연골판 또는 인대가 과하게 두꺼워져서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면 신경이 누르는 인대가 약간 당겨져서 펴져서 네. 신경끼리 약간 열려요. 그래서 구부정하게 자꾸 걷게 되고 허리를 바로 펴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를 바로 펴면 늘어났던 인대가 다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옆에 지나는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지는 게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력이 세했다고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군요. 네, 걷기가 힘들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걷지 못할 만큼의 증상이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병원 와서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허리 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가 저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명절 때 이렇게 차례를 지내서 상을 들고 들어갈 때도 순간적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온찜질을 해야 되는 건지 냉찜질을 해야 되는 건지. 냉찜질이 일반적인 무릎이든 우리 사지의 관절에 급성기 통증일 때는 발목이 삐었다든지 부종이 생기고 부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염증을 깔아앉히는 냉찜질이 맞기는 한데요. 척추는 냉찜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가 삐끗했을 때 허리 내부에 있는 연골판이나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척추는 그 위에 두꺼운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해도 근육만 시켜주지 그 안에 병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에 인대와 디스크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의 원인이 생기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경직돼서 2차적으로 통증이 또 따라오는데요. 이 근육 경직에 의한 통증은 온찜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의 통증일 때는 급성기든 만성기든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하는 편입니다. 온찜질을 비롯한 이런 물리치료를 해도 통증이 1, 2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면 네.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병원 와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던데요.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손발이 시리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말이 됩니다. 진짜요? 손발이 시리면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말초신경염,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잖아요. 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외에도 허리에 신경에 문제가 있더라도 손발 저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 척추 질환도 그 중요한 흔한 원인 중 한 개가 맞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찾으신 분들 분명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가면 일단 뭐부터 하죠?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죠. 네. 그다음에 보면 항상 또 CT 또는 MRI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면도 비용적인 면도 부담이 좀 많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뭐 엑스레이, CT, MRI 다 어떤 문제를 보는 데는 필요한 어떤 진단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각자가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나요?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를 보면요. 척추뼈 전체의 밸런스를 보는 거죠. 척추뼈가 옆으로 또는 앞으로 얼마나 굽어져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뼈가 미끌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신경 자체를 보거나
연골판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전체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CT는 이제 CT와 MRI는 척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인데 그 차이가 CT는 좀 더 단단한 조직, 칼슘, 뼈가 포함된 조직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 디스크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하얗게 CT상에서 확인이 되면 이거는 석회가 많이 포함된 단단한 성질의 디스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뼈처럼 새하얗지 않은 회색을 띠고 있는 연골판은 추간판은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조직의 병변이라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MRI는 CT와는 달리 부드러운 연부 조직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MRI 검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의 노란색 화살표처럼 부드러운 종양이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디스크가 나온 이런 연골판 탈출증 또는 신경 조직들은 MRI가 훨씬 더 자세히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MR 척수 조영술이라고 해서 하얀색 선이 신경 지나가는 길인데요. 노란색 화살표가 된 부분들을 보시면 신경길이 끊겨져 있거든요. 이러면 신경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수술을 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수술 결정할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는 척추의 병변 자체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문제가 생겨도 이제 다리가 땡기고 아플 수가 있지만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다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허리 MRI가 아니고 이런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기타 질환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가 일단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다, 내지는 뭐 CT를 찍어야 되겠다, MRI를 찍어야 되겠다. 어떻게 판정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외래에 처음 내원하시면 엑스레이와 CT를 보든지 증상이 심하면 엑스레이와 MRI를 같이 찍어서 이제 척추의 밸런스와 그 내부의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치료를 진행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척수 조영술이라든지 기타 검사를 해서 수술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허리 디스크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술을 권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치료로서 맞아요. 약간 버티다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권하는 곳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대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80~90% 환자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첫 번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져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소변을 가리는 힘이 약해져서 대변 실금, 소변 실금이 있거나 또는 네 번째, 보존적인 치료를 아무리 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증이 있는데 왜 대소변 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척추 내부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리, 발목으로 가는 신경도 있지만 예. 방광이나 관략근으로 가는 신경도 함께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까지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발목마비가 오는 것처럼 관략근에 마비가 와서 대변 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침상 안정, 하루 정도는 푹 누워서 쉬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한두 달 정도는 운동을 하지 않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물요법,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하면서 두세 달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운동이나 체중 조절 등을 통해서 만성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말씀해 주신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가서 주사를 한 대 맞는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신경차단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면 그 소염제가 들어간
주사를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예. 디스크가 생기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디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주사를 놓는 이유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그 주위의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핏발이 쫙 서고 조직이 탱탱 붓게 됩니다. 예. 그게 염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염증을 씻어내주는 소염제 주사를 놓게 되면 그 부기가 깔아앉고 핏발이 이제 쫙 서 있던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병 자체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염증을 없애주는 것만으로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염제 주사를 놓는 신경 차단술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건 자주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보통 2, 3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1년간 6회 이하로 너무 많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수 치료를 할 수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신경주사, 신경 차단술 주사를 이와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치료법들이 수술 직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들이 되는 건가요? 수술 말고 예. 할 수 있는 조금 더 본격적인 비수술적인 요법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게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고요. 그림과 같이 꼬리뼈 쪽으로 2, 3mm 정도 되는 관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척추의 아래쪽부터 위로 쭉 타고 올라가면서 여러 군데 있는 병을 동시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도 있고요. 신경 성형술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카테터 끝에 이런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선을 가지고 부풀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이 카테터 끝에 있는 이 풍선을 이용해서 유착, 들러붙은 부위에 약을 뿌려도 약이 퍼지지가 않거든요. 그 유착을 풀어가면서 약을 뿌려주는 풍선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 치료라고 하면 이 그림과 같이 한 6mm, 7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관입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하는 거고요. 내시경을 넣어서 카메라상에 이 TV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직접 디스크를 확인하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시술이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 내시경 시술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 손가락,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터져난 조각을 집게로 딱 끄집어내면 그것으로 치료가 국소마취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환자가 바로 다음날 아침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 사이즈를 보시면 5cm, 6cm 정도 되는 큰 디스크들도 수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저렇게 큰 디스크를 빼내도 앞으로의 생활 물론 괜찮으니까 수술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저렇게 빠지면 빠진 만큼 조금 더 재생이 되나요? 많은 환자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예. 연골판이 터져 나오면 이걸 빼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데 예. 지금 뭐 수술이 됐든 내시경 시술이 됐든 의사들이 제거하는 이 추간판 조각들은 제 위치를 벗어나서 터져 나와 버린, 그래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빠져나온 조각만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연골판의 내용물은 줄기는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연골판 이 성분은 재생 능력이 없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재생이 되지는 않고요. 아직 남아있는 연골판 내용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골판 재생을 하는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골판을 재생시키는 치료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도 허리 디스크 내시경 치료 사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7세 남성 환자였고요. 허리 MRI에서 수술 전에 4번, 5번 사이 연골판이 뒤로 이렇게 새까맣게 터져 나와서 이 하얀 신경관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내시경 시술하고 4, 5번 터져났던 이제 새까만 디스크 조각이 제거되면서 신경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입니다. 35세 남성 경우였는데요. 역시 요추 5번, 6번 또는 5번과 1007번 사이에 연골판이 터져 나와서 신경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는데요.
내시경 치료하고 시커먼 연골판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신경 길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환자 같은 경우는 67살이셨고요. 지금은 35세 남성입니다. 디스크 유형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회복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환자나 지금 환자나 이 4, 5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른 특별한 병변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복 속도나 시술 후의 만족도가 비슷하게 좋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군데만 디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협착증도 여러 군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그 부분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다발성 병변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치료하는 부분 말고도 병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통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내시경 시술하고 수술실 내에서 사진 찍었는 건데요. 1cm가 채 되지 않는 상처로 네. 디스크가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원래 하던 고전적인 수술법과 내시경 시술을 비교하는 사진인데요. 예전에는 똑같은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만큼 이제 몇 센치를 째고 열고 전신마취 하에서 디스크를 제거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화하면서 이제 시술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똑같이 디스크 조각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5세 남성 환자입니다. 좌측 다리 통증, 저림, 쩔뚝거림을 주소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시술 전에 빨간 화살표 된 곳에 시커먼 추간판 조각이 터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술하고 다음날 아침 사진 찍었을 때 디스크 조각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하루 만에 바로 퇴원했던 경우입니다. 37세 남성 환자고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고 성기능이 저하돼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4, 5번 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시커먼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기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소마취 시술을 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루 만에 해결돼서 퇴원했던 경우입니다. 네. 이 사례는 45세 남성 환자고요. 마찬가지로 4, 5번의 디스크가 아주 크게 터져 나와서 예전 같으면 이만큼 전신마취하고 째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국소마취로 20분 만에 시술하고 해결돼서 그 다음날 아침 퇴원했던 경우입니다. 39세 여성 환자고요. 왼쪽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서 119 타고 내원하셨던 경우입니다. 잠도 못 이루고요. 근데 시술하기 전에 터져 나왔던 디스크, 실제 시술하면서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관이 꽂혀 있는 것이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의 위치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가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했고요. 시술 후에 디스크 제거 잘 되고 하루 만에 걸어서 퇴원 잘 하셨던 경우입니다. 한국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환 1위로 손꼽힐 만큼 국민병으로 통하는 허리 디스크. 오랜 세월을 주부로 살아온 한시경 씨도 허리 디스크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오래 걸으면 아프고 앉아서 서면 허리가 막 부러질 듯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아팠고 또 다리가 아주 저리고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걸레질을 많이 했고요. 그때도 많이 아팠고 의자에 앉으면 항상 자세가 빼딱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앉으시고. 예. 그래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은 좀 어떠세요? 예. 수술로 깔끔하게 안 아픕니다. 그래요. 낮에 생활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잘 걷고 일하는 것도 잘 예. 하실만 하세요? 예. 이 4번 뼈하고 생전 처음 겪어본 허리 통증. 않잖아요. 여러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우연히 인연이 되어 박은수 원장의 도움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쭉 내려가는 그게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약도 먹어봤고 허리에 주사 치료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통증 점수를 여쭤보거든요. 0에서 10점까지 물어봤는데 10점은 너무너무 아픈 거, 0점은 안 아픈 거, 몇 점이세요? 물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이름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인데요. 내시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개 넣는 내시경도 있고, 그거를 우리 복강경 수술하는 것처럼 양쪽 이렇게 꽂아서 하는 수술도 있는데,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을 2개를 꽂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을 확인하고 수술하고 이게 뽑으면 하나는 1cm고 하나는 1cm도 안 되는 한 6, 7mm 정도 되는 작은 상처, 이렇게 2개가 뻥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병이 해결되는 거죠. 선생님 언제 되면 다 낫겠습니까?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받고 지금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한수경 씨. 척추 질환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척추 관절이 밀리거나 두꺼워지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과 인대가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수경 씨와 같은 갱년기 주부의 경우 척추 건강을 미리 지키는 것이 좋다.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사이 예. 정도를 목표 잡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걷기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좋고, 그 외에도 바닥 생활하지 마시고 항상 의자 사용하셔서 식탁, 테이블 사용하시고 침대 생활하시고, 앉을 때는 엉덩이 앞으로 빼지 말고, 그죠?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여서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수술 끝내고 나니까 중요한 것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안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의자에 뺐다가 앉는 것도 이제 고치고, 아침마다 운동을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고, 뭐 힘든 건 안 들더라도 뭐 몸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까 싶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 새끼들 손자 손녀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33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신체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수술을 앞둔 환자 역시 고장난 허리를 방치하다 병을 키운 안타까운 사례. 65세 남자 환자인데요. 수년간 허리 아파서 요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좀 무리하시고 난 뒤에 왼쪽 다리가 확 당기면서 발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못 되거든요. 원래 협착증을 가지고 계셨는 위치에다가 또 디스크까지 터져가지고 신경이 많이 눌리는 상태세요. 그래서 내시경 관을 이렇게 2개 꽂아서 이렇게 디스크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척추 협착증에다 디스크까지 터진 상황. 당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수술이 시급할 정도로 긴박한 상태였다. 뼈와 근육은 물론 미세한 신경까지 고려한 양방향 내시경 치료. 정확성과 안정성이 높은 최신 수술 기법으로 의료진들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도 뭐 전혀 무리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하루 이틀이면 바로 퇴원을 하세요. 상처 자체가 이만큼 작게 남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이제 수술 부위 통증도 덜하고 회복이 빠르니까 수술하고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퇴원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찍 퇴원해 집에 가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질환 환자의 내시경 치료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서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1cm가 되지 않는 정도의 상처만 이렇게 생기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최소 침습이다 보니까 가능한 걸 텐데 이 밖에도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내시경 치료의 장점은 일단은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네. 수술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또 미용적으로도 아주 탁월해서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된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하루 만에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일상으로 복귀가 빠릅니다. 또 수술과는 달리 많이 열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 후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허리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한두 달간 운동을 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자분들이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수술하고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난 뒤에 한두 달, 두세 달 무리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통증이 좀 깔아앉고 나면 평생 운동을 안 하세요. 반대로 하시거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한두 달은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 편안한 일상생활, 걷기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회복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세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몸이 회복되면 예. 이제 그다음부터 평생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운동을 잘 조절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척추관 협착증을 그 녹슬고 오래된 수도관이다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척추관이 조금 좁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건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병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인대와 뼈가 신경을 압박하는 병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인 척추관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뼈와 인대 조직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신경을 양쪽으로 눌러서 중간에 있는 노란 신경들이 눌리는 것을 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MRI에서 보면 네. 정상적인 척추관 내부는 신경길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 있으면서 까만 점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고요. 신경 주위에는 흰색 빈 공간이 이만큼 여유 있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협착증 있는 환자의 MRI를 보시면 신경 지나가는 공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많아야 될 까만 점들 신경이 이 좁은 공간에 꽉 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척추관 협착증의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엉덩이 또는 다리, 발 저림이나 바로 걷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힘들어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요.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이제 5분, 10분 걷다가 앉아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 또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서 꾸부정하게 해서 걷고 다니는 것이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에는 증상도 일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기 힘들고 걷다 보면 증상이 점점점 더 악화되어서 앉아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펼 때 증상이 더 악화되고요. 증상의 발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다리가 급격하게 쫙 당기는 방사통이 생기면서 처음에 걸을 때는 힘들지만 걷다 보면 조금 나아진다는 경우가 많고 허리를 구부리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증상의 발생이 최근 몇 주, 몇 달 또는 며칠 내에서 확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크 환자와 협착증 환자 가운데 두 가지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협착 없이 순수하게 추간판 탈출증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20, 대부분인데요. 30대 젊은 환자분들. 그렇죠. 예.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 50대,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협착을 어느 정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증상도 협착과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부분입니다. 생활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하신 내시경 치료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추간판 탈출증은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던 반면 협착증이 동반되면 결국은 수술로 갔어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굳이 째지 않고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시술은 이 그림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째지 않고 이제 내시경 관만 넣어서 내시경 하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병변을 하나하나 제거를 다 하게 됩니다. 실제 시술 장면이고요. 예. TV 화면 보면서 그 안에 병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갈아낼 걸 갈아내고 뜯어낼 걸 뜯어내면서 실제 하는 이제 열어서 하는 수술처럼 내시경만 넣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저런 식으로 째고 하는 반면에 협착증을 해결하는 내시경은 이와 같이 피부 째지 않고
관만 꽂아서 마치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허리에도 관만 꽂아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비교하는 건데요. 고전적인 수술이든 내시경 수술이든 신경길이 잘 열리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고전적인 수술은 피부를 째고 이 근육을 뼈에서 뜯어내고 나야 신경길로 접근이 가능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MR 찍어보면 이 근육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근육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내시경 치료는 근육을 빼서 뜯어내는 과정이 없이 바로 내시경이 병변 직전까지 꽂혀진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 근육에 대한 손상이 적다는 것이 내시경 치료의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 역시나 준비된 사례들이 좀 있다고요? 네,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의 내시경 치료 후 상처를 보시면 네. 수술실 내에서 찍은 상처 사진인데요. 1cm 정도 되는 상처만 가지고도 예전에 많이 찍어했던 수술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수술 전후 사진 보시면 수술 전에는 아주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신경길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내시경 수술 이후에 신경관의 넓이가 이만큼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MRI의 수술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노란 동그라미 안에 왼쪽에 보이는 게 수술 전에 신경길이 막혀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수술 후 보시면 이 하얀 신경길이 잘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하고 한 달째 찍었던 사진인데요. 수술 상처가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아주 작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의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동그랗게 있던 병이 이제 수술 후에 잘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하루 이틀 만에 퇴원을 했던 환자의 경우입니다. 한 달째 상처는 저 정도가 되는데요. 석 달째만 돼도 이제 상처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질 만큼 네. 상처가 많이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에 있는 협착증도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후의 사진인데요. 신경길이 잘 열려 있고 수술 후 한 달째 보면 목에도 상처가 아주 작게 해서 협착증이 목에도 잘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앉았다 일어났을 때 좀 뻐근하고 그리고 다리도 저리고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무거운 거 살짝 무거운 거 들 때 아니면 뭐 옆에 물건을 집을 때 허리 아픈 사람 목이 아프다고 뻐근하고 아프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한 번씩 또 뭐 잠 잘못 자고 이럴 때도 아플 때도 있죠. 그냥 숙이거나 따로 막 움직일 때 시큰시큰하고 막 그래요.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다리를 올렸다가 폈다가 올렸다가 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방병원에 가서 침 좀 맞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조금 하고. 평소에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볼일 보러 어디 일 가는 중인데 걷고 있습니다. 근육을 좀 키우려고 조금 체력이 좀 닿는 데까지 좀 걷습니다. 좀 걷고 아령도 몇 개 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척추 건강에는 높은 베개보다 낮은 베개가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높은 베개보다 낮은 베개를 쓰는 게 낫죠. 대표적으로 우리 목의 커브는 C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높은 베개를 쓰면 목이 이렇게 되니까 이 C자가 쫙 펴지면서 거북목 증후군들 조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높은 베개보다 낮은 베개를 쓰라고 권유해 보니까 통증이 줄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딱딱한 곳에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러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환자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한테 본인 단단한 침대, 물렁한 침대 해보고 본인한테 제일 맞는 쪽으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그리고 사연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는데요. 어떤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이제 출근할 때 치마를 자주 입는 편이래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치마가 계속 돌아가더래요. 나중에는 심할 경우에는 치마 앞뒤가 바뀔 정도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허리가 조금 이렇게 삐뚤은 게 아닌가 의심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치마가 돌아간다는 말은 골반이 약간 삐뚤어져 있고 허리가 돌아가 있다는 말인데 네. 측만증이죠. 측만증. 옆으로 기울고 병원 와서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골반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허리가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한번 방문하시면 그런 부분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치료는 좀 어려운 치료인가요? 심하지 않은 측만증은 수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다면 수술 아닌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육복이 한 번씩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어떤 어머니께서는요, 이 꼬리뼈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저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행까지도 좀 힘들다고 병원을 내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물리치료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이게 물리치료만으로도 좀 해결이 되는 편인가요? 허리에 병이 있을 때 가장 흔히 보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꼬리뼈 통증도 있고요. 허리는 안 아프고 꼬리뼈가 아프다든지,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주 흔히 보는 증상이거든요. 그 허리에 병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겠고, 그런 치료를 해봐도 증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조금 더 정말 심각한 병이 있는지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리치료 하는 건 좀 당연한 거군요. 수순이군요. 쉽고 단순한 치료부터 시작을 하되 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검사를 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결과가 나오면 수술까지도.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심각했는데 요즘엔 똑같은 병이더라도 수술을 안 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환자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시고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러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뭐 칼 대지 마라, 허리에 뭐 손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병원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군요. 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는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시경 수술법으로 받아도 재발이 되나요? 재발됩니다. 재발이 그분도 됩니다. 예, 맞고 네. 수술이든 내시경 시술이든 연골판이 찢어져서 내용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에 수술이든 시술이든 이 터져 나온 쪼가리를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살다 보면 이 터진 자리에서 또 밀려 나올 수 있느냐 있거든요. 그게 재발이죠. 그 수술이든 시술이든 또는 운동만으로 치료하든 동일하게 터진 자리는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법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재발을 또 했어요. 그럼 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게 내시경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째고 열고 수술하면 이 짠 부위들이 다 들러붙거든요. 유착이 되어서 다시 수술 들어갈 때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신경막이 찢어진다든지 어떤 사단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내시경은 요만한 관만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유착되는 정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도 유착 없는 부위 찾아서 요것만 넣으면 되니까 재발했을 때 간단하게 터져난 쪼가리만 제거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재발했는 디스크 환자분들은 대부분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재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분의 사연은 조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다리 길이보다 상반신 길이가 좀 더 길대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가 척추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양인이 조금 상반신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왜요? 척추에 특히나 골류압 수술이나 위에 이렇게 여러 분절을 수술해서 고정이 되면 지렛대 원리가 있어서 그 바로 위아래 병들이 잘 생기거든요. 척추 질환이. 척추가 상반신이 길면 이 긴 상체가 버티고 있는 체중이 많다 보니 지렛대 효과가 있어서 하부 요추부에 병이 잘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양인들이 오히려 좀 유리하겠네요. 서양인들이 보면 체형이 다리가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인들하고 동양인하고 수술했을 때 경과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동양인의 생활 습관, 좌식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듣고 보니 그것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또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척추는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헬스장 등록해서 단기간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평생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영도 좋고요. 아쿠아로빅도 좋고요. 걷기도 좋고요. 본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찾아서 취미 삼아 장기간 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허리에는 좀 부담이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고마비 계절, 가을, 그죠? 여러모로 입맛도 맞아요. 당기고 네. 많이 드시다 보면 복부 비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복부 비만이 척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죠. 네, 살찌는 것도 억울한데 허리까지 아파진다고 하니까 네.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조금 조심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셨죠.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수 진료 부원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당할 수도 있지만 척추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개인적으로 결심했는 게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내 스스로 이 환자는 정말 치료 잘했다 하는 환자 1000명. 이거는 정말 내 아니면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잘 치료했구나라고 인정되는 1000명을 쌓는 거를 스스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